12억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이 이제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드디어. 제가 드디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소득과 무관하게 2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25년까지 적용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집을 사시면은 200만 원은 어쨌든 깎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해요. 생애 최초입니다. 말 그대로 나는 집을 산 적이 없는 거죠. 집을 산 적이 없는 사람은 주택을 구매할 때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데 사실 생애 최초인 사람이 갑자기 뭐 13억짜리를 산다거나 뭐 20억짜리를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부분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거의 뭐 95% 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예전에 이게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다 소득을 따지고 뭐 집 가격도 뭐 4억 이하고 뭐 이런 게 막 있었어요. 저소득층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사회 초년생 정도들만 도움을 주는 용도로 했다가 이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자. 집 처음 사는데 처음 사는 사람이면 뭐 다 똑같은 거지 라고 하면서 200만 원 한도까지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게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많이 깎아주는 건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금액이 딱 정액제죠. 근데 취득세는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바뀌었지만 그냥 심플하게 뭐 6억 이하는 1.1%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냥 1.1%를 적용받으실 거예요. 집들이 뭐 6억, 9억, 10억짜리를 막 다들 턱턱 산다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그냥 6억짜리를 산다고 치면 취득세가 이제 계산하기 쉽게 600만 원이 나온다고 치자 이거죠. 그럼 600만 원에서 200만 원 깎아가지고 400만 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금 200 깎아주는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요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억짜리 산다. 2억짜리 산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1% 하면은 200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전액 깎아주는 거니까 세금이 거의 면제되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깎아주는데 이게 뭐 적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는 거 깎아주면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뭐 깎아주는 건데 뭐 이런 걸 적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좀 도둑놈 심보인 것 같고 그냥 뭐 깎아주는 거를 알고는 있자. 자, 근데 이게 왜 드디어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보세요. 2022년 6월 21일 날 정부안이 하나가 발표가 납니다. 뭐냐면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때 종부세율도 막 같이 낮춥니다 하면서 갑자기 발표를 해서 6월 21일인가 아마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이게 원래 다주택자들은 뭐 중과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세율도 그냥 일괄적으로 하나로 한다. 물론 누진세는 있지만 뭐 이런 걸로 또 바꾸는 것도 있었고 취득세도 조금 뭐 깎아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발의된 지 거의 한 7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것들은 보통은 소급 적용을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미 냈겠죠. 난 이미 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 개정됐으니까 나중에 환급을 해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집 산 분들은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한 200만 원 정도는 빼준다라고 생각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최근에 또 뭐 저도 인터뷰도 계속 해보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저는 뭐 금리 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쪽에서 또 오래 계셨던 분들이 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좀 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고 금리를 올림으로써 얻는 이득 대비 금리를 올렸을 때 생기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지금 되게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지금 공통의 의견이고 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손해보다 금리를 올렸을 때 생기는 손해가 훨씬 크다는 거죠. 뭐 한국은행도 고민이 없겠습니까? 다들 고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너무 한 면만 보고 이렇게 왜 안 해주냐 하면서 막 화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정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다들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각자 판단의 영역인 거고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지 이 이지선다 안에 지금 시간 제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한 1년, 2년 두고 천천히 고르라고 하면 왜 못 고르겠어요.
그리고 결과지가 다 나온 상태에서 고르라면 다들 100% 맞춰서 하겠죠. 이게 지금 시간 제한이 있고 뭐 한두 달 안에 무조건 다 답을 내야 되고, 근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 금리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라는 거에 다들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뭐 인정하는 거 아닐까. 뭐 미국이 막 엄청나게 많이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5.5 정도까지 간다는 거는 이미 시장이 알고 반영을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5.5 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막 충격적인 일이어서 지금 우리도 막 반응을 막 심각하게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올리고 싶지 않은 게 분위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만 금리를 낮춘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또 명확하게 또 얘기를 했죠. 그만큼 또 시장이 또 너무 또 기대감에 또 금리 인하가 또 바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또 이제 자산 시장이 또 갑자기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생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또 잡아야 되니까 한국은행 총재의 그 입장이 정말 난감할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컨트롤을 미세하게 잘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는 뭐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참 대단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리라는 거가 급등하게 되면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리고 금리도 급등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뭐 저도 다시 한번 배우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뭐 올려야 된다. 뭐 이게 정답은 또 아닐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리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부동산 아닌가요? 부동산 대출 금리로 대부분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영향을 받는 거는 금융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돈의 뭐 이자니까 돈값인 거잖아요. 그럼 돈값은 결국에 금융자산에 영향을 더 빨리 줄 수밖에 없죠. 실물자산은 기본적으로 돈으로 환금하는 게 환금성이 금융자산보다는 훨씬 떨어져서 빨리 바꾸기도 어렵고 바꿀 때 또 세금도 들고 그 느릴 수밖에 없는데, 금융자산은 뭐 바로바로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자산이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선반영한다 하는 것도, 뭐 채권시장이 선반영하는 것들도 그런 거겠죠.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느리면 손해보는 판이니까, 그래서 주식 뭐 금융이 좀 어려운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좀 느릿느릿하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고래들과 싸우는 게 좀 덜해서 그래도 개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DSR은 정부에서 맘먹으면 쉽게 풀릴 수도 있나요? 취득세와 달리. 뭐 DSR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DSR을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는 거는 뭐 개인이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DSR이 지금 제일 문제가 차주별로 막는 게 제일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 DSR이 소득 대비 규제인데 자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DSR은 자산을 고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이 뭐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산이 20억이 있는데 현금 20억이 있는데 소득이 1억인 사람하고 1억도 없고 현금이 그냥 아예 0원인데 연봉이 1억인 사람하고 똑같이 대출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산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대출 여력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게 DSR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그냥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거는 저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는 약간의 여유치를 약간 뭐랄까요, 신용대출 같은 거라고 볼까? 약간 그 은행의 심사 제도를 통해서 약간의 여유치를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으로 딱 40% 막 이렇게 막아버리고, 더 문제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액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또 못 받아서 또 집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지만 대출 여력도 같이 떨어져서 또 못 사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라서 또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또 못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현금이 많지 않으면 또 못 사는 게 DSR 규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여유치는 좀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차주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금융기관별로 DSR 규제를 하면 되는 건데 좀 바뀌었죠. 어느 정도 좀 금융기관별로 DSR을 좀 규제해도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